네, 17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꿨습니다. SH로 바꿨습니다. 예, 여기도 바꿨고요. 예, 이것도 틀렸었는데 바꿨습니다. 자, 스트럭처도 구조적인 익셉션, 예외, 핸들러라는 뜻이죠. 근데 핸들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예외를 처리하는 함수를 가리켜 우리가 핸들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고유명사처럼 사용이 되고 있어요. sh라는 것은 그 윈도우즈의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커니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치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sh는 뭐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해석을 해버리면 구조적인 예외 핸들러 보통 함수를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외 처리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지극히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번 다시 접근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도 더불어 연상을 키워가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또 좀 달리 얘기하는지도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들이죠. 파일을 뭐 오픈하고 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항상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죠. 제대로 오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test.txt라는 파일을 리드 모드로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문장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test.txt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예외적인 상황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과정 중에서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발생하는 빈도수가 1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10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아예 발생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test.txt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일반적이면 안 되겠죠.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고 있어요. 근데 할당받고 나서 할당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적절히 해제해 왔다면 이러한 할당을 못 받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이 안 될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읽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애플리드에서 뭐 읽고 와서 또 이러한 어떤 그 처리를 하고 있는데, 뭐 너머브리드 읽은 그 개수가 어떤 10이 10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이 부분까지는 제가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예외적인 상황 3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분석할 때, 코드 레벨에서 분석할 때 이러한 코드들이 상당히 거추장스럽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느냐, 이러한 모델을 제시를 하게 되죠. 자, 프로그램의 실제 흐름과 그 다음에 그 흐름에서 발생하는 예외를 처리하는 예외 처리 블록을 완전히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정신이 바로 이 SEH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SEH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SEH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실제 흐름과 그 다음에 그 흐름 동안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예외, 그 예외를 처리하는 영역을 완전히 나누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자, 보통 if문이 등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외인 줄 알고 우리가 건너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외 처리를 위한 블럭인지 if문이 아니면 뭐 그냥 알고리즘상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정렬 알고리즘 쓰면 if문 아주 빈번하게 등장을 하죠. 그러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프로그램의 어떤 메인 로직의 하나인지를 갖다가 일단은 또다시 봐야 될 거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코드도 어쩔 수 없이 나는 다 봐야 됩니다. 왜? 그 안에 내가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의 일부를 포함하는 코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나눠버리면 나는 전체적인 코드의 흐름을 갖다 알고 싶은 거지 예외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지 않다. 왜? 흔히 등장하는 케이스가 아니니까. 자, 그러한 경우에는 이 부분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코드를 분리시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C++도 마찬가지로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뭐 자바나 혹은 여러분들이 C샵을 써보시면은 SH와 상당히 유사한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해합니다. 뭔가 하나 더 붙으면 일단 어색하죠.
초보 우리가 개발자들의 경험을 되돌려 보면은 뭐가 하나 더 붙어 버리면은 어색합니다. 불안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익숙해지면은 실제로 이 예외 처리 메커니즘은 그 소프트웨어 코드의 가독성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더불어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예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또 달리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 관점에서 예외와 에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보통은 많이 혼용을 해서 씁니다. 예외도 에러라고 하고 에러도 예외라고 해요. 자, 에러라는 것은 오류입니다. 다 오류죠. 둘 다 오류적인 상황인데 컴파일 타임 오류는 우리가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파일 타임 에러라는 거는 문법적 구문 오류죠. 이거는 고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한 거예요. 정말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에러라고 합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아니, 더 치명적일 수도 없겠네요. 실행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알면서 묵인한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실수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실수적인 성격이 강한 것은 에러입니다. 자, 그런데 컴파일이 잘 됐어요. 내가 실행 파일을 얻었습니다. 근데 실행하는 과정, 일단 실행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아주 사소한 실수나 오류, 어떤 그 에러적인 성격은 다 제거가 되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 그러면 일단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 프로그램은 분명히 실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자, 런타임에도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오류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외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int 포인터 p. 자, 그럼 p를 갖다가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줘가지고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저 밑에서 자, 포인터 p는 100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예외적인 게 아니죠. 이건 실수한 거죠. 이것은 런타임에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가리켜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외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이외의 상황들,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파일을 오픈하고 싶은데 파일이 없어요. 그것은 프로그램 잘못입니까? 아니죠.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잘못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 즉 소프트웨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가정이 있을 텐데 그 가정을 벗어나서 만들어지는 오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즉 예외가 발생이 되었을 때 프로그램이 단순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개발하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그냥 종료시켜 버릴 거예요. 그냥 리턴 제로에서 종료시키거나 내가 종료 안 시키면 윈도우즈가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종료시켜 버리죠. 종료가 안 되게끔 예외를 적절히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프로그램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야만 1년 24시간, 24시간, 1년 10년이고 프로그램이 서버, 예를 들어 서버라고 하면 그 서비스를 위한 서버가 계속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간단합니다. 에러, 예외, 에러, 이것은 실수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라는 것은 일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 예외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관심사는 에러가 아니죠. 이런 일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상황, 이 예외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SEH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얼마나 유연하게 부드럽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의 포커스입니다. 자, 이거 제가 되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책에서도 언급을 하는 것보다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강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드웨어 예외, 소프트웨어 예외, 하드웨어에서 정의하고 발생시키는 거, 소프트웨어 예외는 운영체제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만들어내는 예외들을 소프트웨어 예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려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많이 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되겠죠? 이거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예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자, SH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제가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구조적 예외 처리에 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드웨어가 던지는 예외를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인데 어떻게 확장을 했다? 일단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구현한 프로그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확장을 했고, 어플리케이션도 소프트웨어 예외를 만들어서 지가 던지고 지가 처리할 수 있게끔 확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확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예외 핸들러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료 핸들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것은 종료 핸들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SH라는 메커니즘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일단 뭐 하나 만들고 나면은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개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필요한 요소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종료 핸들러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예외를 얘기했는데 종료를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자, 종료 핸들러, 예외 핸들러를 바탕으로 해서 종료 핸들러라는 것을 확장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종료 핸들러의 기본 구성은 이렇습니다. 일단 블럭을 쌓습니다. 두 개의 블럭을 이어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언더바, 이게 지금 언더바 두 개가 들어간 겁니다. 언더바 try라는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 finally라는 블럭이 있어요. 이걸 말로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건 어떤 의미를 지냐면, 언더바 try 블럭을 실행하게 되면, 일단 한번 들어오면, 얘를 빠져나갈 때 무조건 finally 블럭을 실행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try 블럭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 try 블럭이 어떠한 코드라도 하나라도 실행을 시켜버리면 빠져나갈 때 반드시 finally 블럭을 실행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제 개발을 하실 때는 이렇게 구성을 하시게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가면서 좀 만약에 생소하시다, 좀 황당하다 싶으시면 이거 한번 뺏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냥 코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이렇게 쫙 하죠. 이렇게 개발한 상태에서 일부를 try 블럭으로 묶고 일부를 finally 블럭으로 묶은 그런 정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블럭을 묶을 경우에 실행을 하다가 여기까지 실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언더바 이제 try 블럭 안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여기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 얘를 실행을 합니다. 자, 얘를 실행했다는 얘기는 이제 어쨌거나 무조건 언제 어디서는 아니죠.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finally 블럭은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input divide string에서 숫자 두 개를 입력을 받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0이면 b가 0인 경우에 -1을 리턴을 하는 거 보면은 아마 이 코드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 코드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뒤에서 나누기를 하는데 지금 뭐냐면은 a는 분자, b는 분모에 두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0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1을 반환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리턴하면 그 순간 끝나잖아요. 끝남에도 불구하고 try 블럭 안에서 지금 리턴을 했기 때문에, 즉 try 블럭을 한 줄이라도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뭐랍니까? finally 블럭을 반드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된 버튼을 눌렀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보면 예제로 만들어서 그 예제를 통해서 실행의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자, 물론 여기 끝까지 문제 없이 try 블럭을 빠져나오면 당연히 finally 블럭은 실행이 되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try 블럭이 한 줄이라도 실행이 되면 finally 블럭은 무조건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느냐?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좀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파일은 일단 열면 어쨌거나 뭐 해야 됩니까? 크로즈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은 동쪽 할당 받았으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반환을 해줘야 되죠. 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오픈했어요. 자, 일단은 try finally 블럭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파일을 오픈했습니다. 메모리 공간 할당 받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return -1을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일을 닫지도 않고 종료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이 부분에다가 리턴하기 전에 파일을 크로즈 해주는 것도 프로그램 코드가 좀 우스워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try와 finally 블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닫아줘야 되니까. 리턴하기 전에 내가 오픈한 거, 내가 할당한 거 다 반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어떠한 그 잔업무들, 파일을 열었으니까 크로즈 해주는 거, 메모리를 동쪽 할당했으니까 그것을 반환해주는 코드들을, 즉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코드들을 이렇게 finally 블록으로 묶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든 리턴 마이너스 1을 하는 순간에도 반드시 얘네들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내가 오픈한 파일은 반드시 크로즈 된다라는 것을 100%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코드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예외 처리를 어떤 그 상황을, 크로즈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대처하시는 것보다 이런 파이널리 블록 정도는, 예외 처리 메커니즘은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외 핸들러보다는 이 파이널리 블록 정도는 여러분들이 실제 윈도우즈 개발에서는 많이 활용을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활용 사례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교재에서는 또 다른, 이거 실제 완벽한 예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 하나의 예제를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예제를 참조하셔서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예외 핸들러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